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특검 수사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혀왔다고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제 총기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인 A씨는 20여 년 전 이혼으로 인해 불화가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 가장 뜨거운 소식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연루된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아니 지금 당선자가요. 예.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게 한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김건희 여사를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날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29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요. 다음 달 8월 6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모두 신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검이 의혹의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의 핵심 인물들을 불과 일주일을 차이에 두고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특검에 불려 나오는 상황,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에 내란 특검 소환과 강제 구인에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특검 조사는 출석해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에 나가가지고 발언을 하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모두 불리한 진술로 본인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에 가서 한번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에 반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성실히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출석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혐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어떤 공범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본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가를 한다든지 네.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특검에 출석을 해서 특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겸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뭐 우리 대변인님은 출석 안 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 소환 통보 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거기에 과연 무슨 전제 조건을 달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일단 일전에도 좀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라고 조건부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또 네. 실제로 이 특검이 주도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또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피고인 측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구속까지 된 상태지만 강제 구인에는 거듭 실패를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는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한 강제로 구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진술 네.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상호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 녹취에 드러난 그런 주장들 때문에 공천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지만 공천의 최종적인 결재를 한 것은 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을 좀 포괄적으로 따져보고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각종 의혹들, 이 많은 의혹들 중에 지금 뭐 개수로는 뭐 16개 혐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통일교를 통한 로비 의혹까지 포함이 돼 있죠. 각종 의혹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김 여사로 통하는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어제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조사 중에 돌연 중단을 요구했고요. 오늘 예정된 조사에는 전화로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선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특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요. 군인과 공직자를 거론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은 날 내놓은 메시지여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뭔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동아일보 사설에 네.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외계인에게 침공당한 국민의힘. 저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께서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 같으면 저는 검찰 그 특검 출석해가지고 뭐 많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 뭐 부하 군인들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아니, 내가 그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의 잘못된 어떤 판단인지 아닌지는 재판 가서 갈릴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던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선처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이미 법정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외환죄를 무리하게 추가를 하고 뭐 드론을 보낸 행위 그 자체를 이적 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법리가 실제 정치권 제도권의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규칙들을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최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는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뭐 구체적인 액수나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지 혐의를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분별한 수사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이 가능한 측면들도 있다. 특검도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상황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측근들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른바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예상이 되는데요. 최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던 데 이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는 02-800-7070 이 전화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그 발신자가 누군지는 그동안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이종섭 씨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168초를 통화했습니다. 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빼라,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800-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800-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범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하고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증인 그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번호 800-7070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특검 수사가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입을 열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또 당시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또 약간 회피하는 듯한 답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맞습니다. 800-7070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첩을 보류시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거는 제 생각에 나름대로 이제 그 변호인들과의 법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을 때 그게 서로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이첩 보류를 시켰다라는 지시를 내리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장관으로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첩 보류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또 장관으로 임명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네. 거기까지 충성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본인 생각을 했을 때 본인에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의 이 통화 사실 인정,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 하지만 또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에는 저게 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진술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 애초에 수사권이 없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옷을 벗기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 이것이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7070 번호가 누구의 것이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종의 음모론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의혹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규명을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유의미한 답변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또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전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단장까지 모두 옷을 벗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면 실제 전시작전 통제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좀 군부대의 특수성도 좀 고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내란 특검은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외환 의혹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좀 너무 성급하게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서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외환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격적으로 그 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나 보죠. 그럼요. 근데 이제 혐의의 입증이 조금 완성도가 있다기보다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압수수색 중에 이분이 유서 같은 형식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네. 이분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또 본인에게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또 수사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신병 확보를 위한 용도로 쓴 것이지 제가 특검에게 특검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이걸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드론 그 사령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무인기가 평양에 갔고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네. 이 무인 드론기가 이미 이 전부터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기 전부터 국방연구소에서 구매가 되어가지고 석연치 않게 넘어갔던 이런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소명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플러스 첫 번째 코너로 살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정치 라이브입니다. 이재명 표 실용 인사가 고비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이어서 지난 주말부터는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강준욱 전 비서관은요, 이 논란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SNS 글 등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여당에서도조차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여론을 버티지 못한 게 아니냐. 일단은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일제 강제 동원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도 과거에 있었고요. 하지만 보수 인사에 대한 탕평 책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가열차게 또 이렇게 파격적으로 등용을 시킨 건데 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군요. 그럼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했던 곳이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도 알면서 지금 임명을 한 거였잖아요. 저는 과연 대통령이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백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민 통합. 저는 이제 국민 통합도 사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통합인 것이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통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늦었지만 네. 어쨌든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해서 이것이 일단락되어 가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지난 대선 국면 때도 그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김대남 전 그 윤석열 정권의 행정관을 영입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문매를 맞으면서 철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적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진영 내에서조차도 성토가 있을 정도로 자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식의 해프닝이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 대통령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기강 주도로 SNS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거의 발언이나 생각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저 정도의 사상이라고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 내 당직이 있었다라고 해도 상당한 논란이 됐을 건데 이재명 정권의 비서관으로까지 이게 선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총극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재명 정권에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강준욱 전 비서관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강 전 비서관은요. 정규재 전 주필 등 보수계 인사들이 추천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을 외쳤던 만큼 대통령실 글쎄요. 다음에도 또 보수계 인사를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죠. 네. 그러면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강성 인사들이 볼 때는 보수계 인사는 지금 또 공격받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그 보수계 인사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다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여지가 있는 합리적인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보수 인사들 저만 해도 얼핏 한 5명 이상 생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좀 더 제대로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하면 저는 충분히 보수 쪽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그 어떤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방금 마지막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데 주필이 네. 성실하다고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아까 그러셨잖아요. 대변인님이 볼 때는 야, 나 사람 많다. 그러면 그 많다의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많다고 보신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아, 보수계 인사도? 네. 저 얼마 전에 그 정성국 의원? 네. 이제 물론 그분이 뭐 비서관 갈 자리는 아니지만 이분이 그 인사청문회 때 이진숙 그 후보자 그 청문 질의를 하는데 저는 정말 품격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 번 더 돌아본다라고 해서 지금 반복된 그 인사 실책들이 바로 개선이 될까, 즉답적으로 개선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들고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을 또 용광로에서 하나에 또 뭉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야권보다 여권 내에서 지금 비판이 많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과연 여권 내에서 이런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비서관은 누구를 지명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입장을 밝혔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이 이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 서울병원이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진 않았습니다.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힘들다고 답변을 하자
이 장관이 답변을 하자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 내용인 겁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장관의 답변을 듣고 징벌적으로 진짜 예산을 삭감한 갑질을 한 건지 이게 갑질로 봐야 되는 건지도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보좌관에 대한 갑질 등 다른 갑질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을 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추가 갑질 의혹이 나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명확한 갑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다들 보셨겠지만 지역 민원을 지금 부처 장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왜 우리 지역에 해바라기 센터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사실 때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권역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역구가 243개입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센터가 40여 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 권역 중에 20% 정도밖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다라는 것이고 부처에서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내 지역구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워딩이에요. 징벌적인 삭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처 정책보좌관의 태도를 또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징벌적 삭감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실제 정영애 장관이 사과를 하고 나서 비로소 원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를 향해 이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기획조정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가부 상임위에 권한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지금 설상가상 본인이 그렇게 갑질을 했던 공무원들로 구성된 여가부의 장관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좀 판단을 달리할 때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는 갑질 맞다. 사과 듣고 나서야 예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줬고 좀 더 지나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추가 갑질 의혹입니다. 아직 임명 직전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정확히 비판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뭐 비대와 관련해 가지고 부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요? 쓰레기 봉투도 이게 반복적이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호도된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서 12년 보좌관 근무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말하고 있잖아요. 서부 지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 지역구에도 어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 더 이상한 점은 초선 국회의원이 예산 함부로 본인이 이거 깎으세요 한다고 안 깎아줘요. 네. 이거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동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 간사가 또 합의를 해서 할 일인 거지. 네. 초선 국회의원이 깎으란다고 해서 깎으면 뭐 중진들은 다 깎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호도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본인의 직접적인 자기 지역구 민원이면은 대면 질의보다는 네. 서면 질의로 하고 서면 질의에 대해서 부처와 상의를 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대면 질의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합니다만 그만큼 본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방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인 데서 하면은 너무 좀 대놓고 한다라는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상임위에서 네. 어쨌든 국가적인 논제를 가지고 아젠다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지역구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네, 눈치가 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대면 질의를 하는 경우도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여쭤본 겁니다. 이걸 갑질로 봐야 할지 말지도 논란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갑질이든 아니든 또 추가 논란이 일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상반된 반응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보수 인사 강준욱 전 비서관에게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었는데요. 하지만 보좌진 갑질에 이어서 부처 장관 갑질 의혹 논란까지 불거진 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그리고 수많은 여성단체도 지명 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 철회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직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강선우 후보가 다시 한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논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내의 갑질과 의원과 보좌진 사이의 갑질은 결이 좀 다르다. 좀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아까 우리 대변인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회 보좌관으로 12년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조차도 사실은 사퇴를 요구하고 부적절하다고 의견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문진석 그 원내 부대표가 한 말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직장 내 갑질과 의원과 보좌진의 갑질은 조금 뭐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거기가 보좌진은 직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앵커가 바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보좌관에게 거기는 직장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언론 인터뷰를 자주 안 해보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문진석 의원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마지막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사과해라 이 말을 하고 싶으셨는데 앞에서 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서 그 말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보좌관에게는 거기가 직장인데 네. 그 직장 내 갑질은 잘못된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다만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제가 이 청문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빨리 지금 그 보좌 직원들 중에서 지금 갑질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분들 만나가지고 아니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본인이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일단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당과 대통령실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야권에서도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직장 갑질과는 다르다라는 이 발언. 주진우 의원이 아주 그냥 세게 지금 비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강준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저렇게 여당에서 철회를 요구해놓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감싸고 도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식구 같은 관계다. 그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어떻게 드렸냐면요. 우리 성추행범들이 내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식의 변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랑 전혀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좌관들이 식구처럼 생각해서 변기 수리를 맡겼나요? 네. 분리수거를 지시를 하나요?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좌관들을 내가 편하게 부려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백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 피해 보좌진들에게 2차 가해를 또 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주요 인사라고 할 만한 분들이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강준욱 비서관 3명이 지금 낙마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과는 다소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었다. 여권 내에서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받고 있는 그 의혹이 이 3명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가 않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만 지키는 이유가 뭐냐?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역 의원이다. 네.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정권이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부다라고 하는 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박민영 대변인께서 이 상황을 성폭력 피해자를 비유하는 발언과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또 그렇게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비유를 해주신 내용이라는 걸 제가 밝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보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안 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의 바탕을 둔 대화 협상의 두 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년 넘게, 정확하게 52년 동안 이어졌던 대북 방송 모두 전면 중단됐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 아닐까요? 얼마 전에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지만 그거는 뭐 임시 중지, 중단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전면 중단이에요,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평소에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후 경중. 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대북 방송이 더 중요한 것이냐, 우선순위인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또 이 대북과의 긴장 관계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조금 중단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해야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첫발이 될 수 있다. 글쎄요. 일단 북한의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허용된 정보가 거의 없죠. 김정은 정권이 검열을 통해서 내용들을 모두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북 방송이라는 게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 아예 한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 자체가 대북 방송용이.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어떤 군인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남한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듣는 것 자체로도 엄청 달콤하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선후 경중, 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게 따로 있고 무게가 따로 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히려 위축시켰다. 그나마 대북 방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던 정보도 차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집권하자마자 통일부를 통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 자체도 금지를 해달라, 자제를 해달라고 탈북단체에게 요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민에서 출발하는 그런 북한에게 전달되는 정보들을 일체 차단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라도 거들었습니까? 긍정적인 제스처가 있었나요?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국정원에서 지난 50년 동안 송출했던 대북 방송까지 금지를 하겠다라고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관 모두로부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상적 우월성을 전혀 알릴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네. 사상전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당장 지난 정권 때만 해도 북한은 지령을 내려서 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반국가 단체 활동을 주도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지금 사실심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사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그 자체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던 송출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 CIA와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던 이런 사업이었던 건데 과연 미국과 소통은 한 것인가? 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한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우리 대북 방송이 완전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통로는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된 셈인데 근데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오히려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상황이
아주 더 편하게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용독인 동물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어머니로서 생각이 많아요. 우리 용독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체니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제발 더 이상 난 괴롭히지 마라. 난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거짓말 그만해. 너는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어. 여전히 날 사랑하는 놈이지. 북한 주민들은 이제 대남 방송이 완전 중단돼 버렸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북한 드라마나 음악 뭐 이런 걸 쉽게 들을 수 있게 풀어놓을 계획이라고요? 이건 뭘 의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북한 거를 즐겨볼 리는 만무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정부는 이 체제 선전의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저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서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거랑 우리가 북한 방송을 지금 어떤 일정 부분 허용된 한도 내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계속 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이전 정부하고 다른 대북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완화책을 쓰는 건데 이것은 대북에 뭐 영향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북한을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북 유화책들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북한 유화책만 내놓는다면 아까 뭐 말씀대로 유화책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자칫하면 그냥 괜히 무리수만 두고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전임 정권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유화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남북 관계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곧 경색이 되거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참사까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런 실패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가?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상전 그런 심리전 수단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북한의 컨텐츠를 유입시킨다라고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컨텐츠가 재미가 있고 소비할 만해야 우리 국민들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만 바뀐다라고 해서 과연 이 남북 관계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저작권료와 이 상업적인 이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 북한 드라마를 우리가 만약에 가져다 본다면 그 저작권과 카피라이트는 또 북한에게 그럼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지금 전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북한과의 그런 이득을 취했을 때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대북 제재 위반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립해 놓는 돈도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네요. 안보 라이브에서 북한 이야기 오랜만에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코너는 이 사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총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격발하여 살해하였고 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의 내막과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행 당일은요,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들 부부가 생일상을 차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저질러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며느리는 물론이고요, 손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산탄총을 발사를 한 겁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발생 사실까지만 우리가 보도가 됐었고 정확한 동기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나온 범행 동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피의자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이후 아들과는 교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이 아들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 가정 내 불화가 원인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동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 역시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동기 같은 부분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또 있죠. 이번 총기로 인한 범행 말고도 본인의 집에 이 폭파 장치를 여러 개 장치해 놓은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고 실제로 경찰이 수색을 통해서 이 폭발물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불이 붙을 수 있게 모두 연결이 돼 있었고요. 낮 12시가 되면 실제로 폭발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도주를 했고 3시간 만에 잡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 사람 잡지 못했으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거잖아요. 정말 큰 피해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의 아래쪽 공간에는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그 유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 폭발물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그 해당 집에서 발견된 그 폭발물이 신어통이 15개나 발견되었어요. 어이구야,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조악할 수는 있겠으나 타이머 장치를 통해서 불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붙일 수 있는 그 연결 장치까지는 구현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전담 폭발물 처리단이 안전하게 해체하고 분해했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 인명 피해로까지도 번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산탄총을 발사한 것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집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느냐도 정말 이번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만 원 돈이면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사제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없을 법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위험이 크게 노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는요, 총기를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 이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가정 내에서 총기를 가질 수 있을 수는 없고 정해진 장소에 맡겨두었다가 찾아오는 방식만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사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네.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이들만 장난감 총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터넷상에 보면은요, 조금만 개조 작업이나 조립 작업을 거치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총기, 사제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렇게 총기를 제작하거나 설계도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 역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단을 다 일일이 할 방법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총기 사용 방법을 알아내고 조립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어제 피해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 이후에 또 피해자가 1명이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무려 19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인 와중에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정신 나간 공직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영상 보시죠.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정신 나간 공무원이라고 언급한 구리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경기도 구리시장의 모습. 이 영상인데요. 백경현 구리시장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노랫소리에 맞춰서 열창을 하고 있는데요. 흥이 나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블에 술병도 놓여져 있고요. 이때가요.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그리고 구리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비상 상황이 이어지는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 공개된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공무원. 제가 그냥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경기 북부 지역이요. 저 때요. 전국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던 때였고 구리시 역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그 순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야유회에 참석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백경현 구리시장.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우리는 어쨌든 이분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이제 뭐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 큰 수해를 입어가지고 심해 어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가 저렇게 야유회에 가서 술은 안 마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했었다 해서는 생각하는 것이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선출직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뭐 별다로 진짜 처벌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뭐 같은 정당이다, 네. 소속 정당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공천에서 네. 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리시장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또 직접 나서서 공직기강 회의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또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이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여기다가 지자체 재난지휘부도 전혀 이 사실을 2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3시간이나 지난 새벽이 돼서야 CCTV를 통해서 피해자가 급류에 떠내려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회식 후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폭우와 연관된 것인지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가 있죠. 이미 당시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제대로 집계나 확인조차 하지 못한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소방과 경찰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자, 재난당국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는 그런데 전남의 사례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집계 방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분명히 인명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전국 피해자 집계는
또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양수기 작업을 하던 중에 이게 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폭우와의 연관성이 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공식, 비공식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인명 피해 집계를 좀 달리하다가 혼선이 빚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잠시만요. 저는 궁금한 게요. 폭우가 쏟아졌고 농부가 내 농사 밭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간 거니까 그거는 사망자 집계에서 빠진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을 보면은 사실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도 엄청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죠. 근데 제가 따르면은 이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이게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해당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규정을 보더라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제외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귀책 사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비가 나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선 사례를 봐도 그 양수기를 끈에 올리다가 물에 빠진 경우는 이미 비가 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우와의 연관성이 좀 모호하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뒤에 있었던 이 전남 순천시의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었는데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과실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어렵고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하던 아니면 좀 적용을 유연하게 하던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였죠. 이게 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에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그런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죠.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디까지 배상할지도 이것이 네. 자연재해로 인한 것과 아닌 것 큰 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급받은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 동안에만 무려 700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자, 이에 카드사 어플리케이션도 잠시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도 한동안 북적북적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카드 신청가 나왔어요. 수요일날 다시 와야 돼. 고기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고기나 과일 쪽으로 더우니까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다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두 분이 오셨고 어떤 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팔리니까 낫겠지. 팔리는 거는 소비는 좀 되니까. 자, 이렇게 발급받은 소비 쿠폰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사용돼서 이 중소상인들의 이 길을 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금깡, 카드깡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소비 쿠폰으로 받으면은 본인한테 좀 자기가 필요한 건 현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쿠폰을 받아서 중고 사이트에 12만 원 현금과 교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요? 쿠폰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소비 쿠폰을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발급을 한 것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 쿠폰을 좀 더 저렴하게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적발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실 물품을 팔지 않았는데 물품을 판 것처럼 하고 소비 쿠폰을 받고 현금으로 내어주는 형식으로도 또 이렇게 쿠폰을 현금화하는 작업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다 불법적입니다. 함부로 현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다가는 이 보조금, 이 소비 쿠폰 받은 거 다
반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아 놓고선 소비 쿠폰을 받는 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또 제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10년 넘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자, 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이 자율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피해가 늘까 봐 걱정이 된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령의 피해자가 왜 또 이렇게 타겟이 되는 거죠? 왜 애초에 10년 전에 단통법이 생겼냐면요. 개개인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조건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그렇죠. 잘만 고르면 거의 공짜로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잘못 가면은 그냥 제값 다 주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때는.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할인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 할인해준 금액을 누군가는 더 내고 사는 구조였던 거죠. 아하, 그렇죠.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 10여 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령 측에 주의보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건 이전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조금 많이 주니까 빨리빨리 휴대폰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라고 잘못하다가는 꼬드김을 당해서 필요 없는 고사양의 휴대폰을 사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할부금으로 내가 내는 돈인데 마치 지금 당장은 내는 돈이 없으니까 네. 무료폰이라고 허위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지금 약정이 남아서 물어야 되는 위약금은 없는지 네. 지금 할부로서 내가 결국은 내는 돈인데 마치 하나도 내는 돈이 없는 것처럼 꼬드김을 당한 건 아닌지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재빠르게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리점, 판매점 직원이 온갖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르신들. 맞아요. 그렇죠? 또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거 나 전화기 바꿀 때 됐다. 집 앞에 가서 하나 바꿨다. 그런데 와 보면은 막 서비스 엄청 가입돼 있고 제 돈 다 주고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당하셔가지고 네. 그 이후부터 저는 무조건 부모님이 무엇을 사실 때는 네. 통화로 할 때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통화 녹음을 제가 들어보고 네.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물어보고 사든지 아니면 제가 통화를 직접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같이 친절한 아들이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문제라서 네. 저는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 괜찮나요? 저도 부모님한테 통화 버튼 누르라고 그래서 저도 친절한 아들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도 찜통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도 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는데요. 오늘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답게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우선 폭염특보도 더 확대됐습니다.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안 지역과 강원 동해안, 영남 곳곳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돼 더 큰 더위를 예고합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1도, 강릉 34도,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 울산도 34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어제보다 3도 높겠습니다. 더위는 날마다 기세를 올릴 텐데요. 주 후반엔 서울 기준 최고 35도로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더위 속에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8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려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